630페이지 피시고요. 수익 환원법인데 하다가 별로 분위기 안 좋으면 그만할 거예요. 수익 환원법은 괜히 뭐 분위기도 안 좋은데 해봐야 서로 스트레스요. 수익 환원법은 같이 따라 나와야 될 게 가치의 선면성 중에 수익성에 입각해서 수익 방식으로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죠. 개념은 읽어보시랬고 얘는 아예 법조문을 써놨네요. 630페이지는 수익환원법은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순수익 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여기다 동그라미 쳐봐요. 환원에다가 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을 그 부동산이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환원하여 가액을 산정한다고 그래서 이걸 수익환원법이라고 부릅니다. 얘의 기본적 생각은 뭐냐면 내가 가치를 평가해야 될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이걸 대상 물건이라 하죠. 근데 이 대상 물건에서 뭐가 나오는 부동산이다. 매년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이 1년만 발생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기적으로 발생한 이 수익들을 뭐 한대요? 환원한대요, 환원. 그럼 환원한다는 건 내가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이 값들을 다 어떻게 한 거다? 합한 겁니다, 합한 거.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수익을 환원해서 구한다고 그래서 수익환원법. 근데 이 수익환원법이 어려운 이유는 그 수익을 우리 책에서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미래 현금 흐름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영업 현금 흐름 계산하는 절차에서 가능 총소득이든 유효 총소득이든 총소득, 그 다음에 순수익에 해당하는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여기서 부채 서비스를 뺀 세전현금 흐름,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소득세까지를 뺀 세후현금 흐름, 여러 가지 값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환원의 대상이 되는 수익이 뭐냐에 따라서 수익환원법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다 배우느냐는 아니고 우리는 그 중에서 그 수익을 뭐로 보는 애만, 순수익으로 보는 애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의 전체 내용 중에 극히 일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고. 그래서 일단 개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얘는 이렇게 수익환원법으로 구해진 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그러죠. 수익가액. 그럼 이 수익가액을 구하는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수익가액이라는 건 부동산에 뭘 구한 거다? 가치 구한 거잖아요. 가치.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배웠어요. 뭐 할 때? 투자론에서 투자가치 배울 때. 투자가치도 가치의 한 종류인데 이 가치는 어떻게 구했었다?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을 뭐로 나눠서? 수익률로 나눠서. 근데 이 수익률을 투자가치는 주관적 가치니까 주관적 수익률은 뭐로 나눴었어요? 요구 수익률로 나눴었죠. 이런 식이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투자론도 이해를 못하는데 뭘 수익환원법을 해. 그래서 수익환원법이 이해가 되시려면 투자론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론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보고. 근데 아직도 투자론이 정리가 안 됐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따라오세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구하는 건데 얘가 투자 가치니까 요구 수익률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뭐로 나눈 거다? 수익률로 나눈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환원법에서 구해지는 수익가액도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근데 그 우리는 수익 중에 뭘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랬습니까? 순수익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랬으니까 순수익을 뭐로 나누면 돼요?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근데 이때 나눠지는 수익률을 수익을 환원하는 데 쓰이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걸 환원이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림셈법 배울 때 수익률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순소득승수의 역수에 해당하는 애를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줄여서 종합환원율 또는 같은 말로 종합수익률이라 불렀죠. 그래서 수익률과 환원율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셔라? 동의어. 그래서 환원율과 수익률은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순수익을 환원할 때 쓰는 환원이율은 단순히 수익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 수익률을 자본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수익률만 가지고 환원하면 안 되고, 왜 수익률만 가지고 환원하면 안 되냐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만 따질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이 오래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감가 부계,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자본 회수액. 그러면 수익만 환원해 갖고는 이 감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가 따져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환원할 때 사용되는 환원이율 속에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인 뭐까지 고려해서 자본 회수율까지 고려해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환원이율이라는 건 결국 자본 수익률에 뭘 반영한? 자본 회수율을 반영한 수익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이용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 환원법이 돼요. 그럼 공부하실 건 세 가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순수익 알아야 될 테고, 두 번째 환원이율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테고, 세 번째 자본회수율을 구하는 방법인 환원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 환원법에서는 공부할 게 딸랑 세 가지. 첫 번째 순수익, 두 번째 환원이율, 세 번째 뭐에 대해서? 환원 방법. 그래서 책의 내용도 그래서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 631페이지 보시면 순수익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633페이지 하시면 동그라미 3번에 밑에쯤에 동그라미 3번에 환원이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넘기셔서 우리 책의 638페이지 보시면 4번에 환원 방법 세 가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얘는 투자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론하고 금융론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데, 그래서 이걸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순수익은 얘가 원래 수익환원법에서는 수익을 환원하는 건데, 그래서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그 의의에서 B번 봐요. 의의에서 B번. 전통적 소득조건법에서는 이 순수익을 누구로 본다? 순영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수익환원법 중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뭐로 보는 애? 순영업소득으로 보는 애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불러요? 전통적 소득조건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은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는 누구로 본다? 순영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면 순수익을 구할 때는 첫 번째, 이 순수익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얻은 총 수입에서 이거 얻는데 발생한 총 비용을 어떻게 한 거? 뺀 값.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또는 순영업소득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으니까 유효 총소득에서 뭘 뺀 값? 영업경비를 뺀 값.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 사실은 어디서 다 배웠어요? 투자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 631페이지에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으로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리을번에 한 페이지 넘겨서 632페이지 리을번에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영업경비가 튀어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걸 뭐로 보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으로 보니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업경비에 속하는 애와 속하지 않는 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투자를 해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순수익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배우는 전통적 소득조건법은 이 순수익이라는 걸 뭐로 본다? 순영업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도 되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시면 되고. 그러면 순수익은 설명할 게 별로 없고, 두 번째 공부하실 633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환원이율 나와요. 환원이율. 그럼 환원이율은 개념이 뭐다? 기본적으로 수익률인데, 뭐가 반영된 수익률? 자본 회수율이 반영된 뭐로 이해하셔라? 수익률로 이해하세요. 제 개념이 명확하게 안 설명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개념은 의의에서 보시면 환원이율이란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이율. 그럼 이건 식 갖고 아는 거죠.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순수익을 환원하는 데 사용되는 이율이 뭐다? 환원이율. 이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한대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투자론에 얘기할 때는 뭐였어요? 투자 자본이었죠. 부동산에 투자되는 돈은 결국 얼마만큼 투자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만큼 투자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가격이 투자 자본 분의 순수익. 그럼 우리가 배웠던 뭐와 동의요? 수익률과 동의하죠, 수익률. 수익률 어떻게 구했어요? 투자 자본 분의 순수익. 근데 그 투자 자본을 뭐로 보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 그럼 얘는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이라는 건 결국 누구랑 동의요? 수익률과 동의합니다. 수익률과 동의요. 근데 주의하실 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궁글씨 돼 있는 거, 이때 자본 환원율은 그 성격상 단순히 그 부동산의 수익률만 가지고 계산하면 감가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으니까 이 감가상각분에 대한 뭐를 포함한 거다? 자본 회수율을 포함한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환원이율의 성격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개념 나와 있고 종류 나와 있고 그 옆에 635페이지 보시면 구성이라는 거에서 자본 환원율은 결국 어떤 값이다? 자본 수익률에다 뭘 더한 값? 자본 회수율을 더한 값. 그래서 A번의 자본 수익률이라는 건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수익률을 말해요. 그리고 B번에 있는 자본 회수율이라는 건 부동산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되는 부분을 뭐 해놓은 거? 자본 회수해 놓은 거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게 뭐다? 자본 환원율. 그럼 이게 내용 설명한 거잖아요. 내용 설명한 거. 그러면 일단 환원이율의 개념은 그냥 지금 읽어본 대로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환원할 때 사용되는 이율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진다? 부동산 가치분의 순수익.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다? 자본 수익률에다가 뭘 더한가? 자본 회수율을 더한가. 그럼 이건 내용 설명한 거잖아요, 내용.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할 줄 아셔야죠, 구할 줄 아셔야죠. 그래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이게 요번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대요, 여기도 보니까. A번에 요소구성법 또는 조성법이라는 거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B번에 시장추측법 나와 있고, C번에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그 옆에 D번에 에루드법, 그 다음에 E번에 부채감당법. 이 5가지만 봐요. 그래서 얘를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을 5가지로 이해하시고 그 5가지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외워야 문제 풀죠. 그래서 외우실 때 순서 조금 틀어서 시, 조, 투, 엘, 부 이렇게 외웁니다. 시, 조, 투, 엘, 부. 이거랑 비슷한 거 외운 거 있었잖아요. 누구? 내, 관, 분, 시, 임. 얘는 어떤 방법? 감가 수정의 방법. 시조 12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그럼 12가 우리말로 읽어서 12고 이게 뭐랑 발음이 비슷해요? 12. 그러니까 시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2개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외워요. 그래서 시는 시장추측법. 이건 아까 뭐 할 때도 있었어요. 감가 수정의 방법 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내가 가치를 평가하려는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을 찾아서 걔의 환원이율을 내 거로 갖다 쓰는 게 시장추측법이고, 조성법은 같은 말로 요소구성법이라고도 불러서 책의 개념 봐요. 637페이지 635페이지 요소구성법 조성법은 환원이율을 어떻게 구한대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해서 구한대요. 그러면 무위험률이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이고, 위험할증률은 내가 감수해야 될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할증률이죠. 이렇게 해서 구한 수익률 누구 있었어요? 요구 수익률 있었죠.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구 수익률을 뭐로 갖다 쓰는 방법이에요. 요구 수익률을 환원이율로 갖다 쓰는 방법이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투자론 모르시면 이걸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분위기 안 좋으면 안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2는 투자결합법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L은 에르드법이고 부는 부채감당법인데 항상 공부할 건 2가지를 했죠. 내용을 물어보는 거랑 계산하는 거. 얘를 왜 계속하냐면 동영상 찍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 이 분위기면 다른 학원은 다 안 했어요, 지금 수업을. 저녁반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용을 공부하실 건 요 세 가지는 내용을 공부하시고 요 두 가지만 계산 문제 하는 겁니다. 요 두 개만 계산 문제를 물어요. 그러면 투자결합법은 뭐냐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책에 635페이지인가요? 아니 636페이지 가시면 투자결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번에 뭐가 있고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투자결합법은 이름 그대로 투자가 결합되어 있는 부동산에 뭘 구하는 방법이다.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물리적으로 투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된 거예요. 그걸 물리적으로 투자가 결합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환원이율은 뭘 구하는 방법? 자본의 수익을 포함한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수익률이 토지의 수익률하고 토지의 환원율하고 건물의 환원율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평균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값이 다르면. 전체 값을 구하려면. 근데 이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방법 어떤 걸 이용해서 그거의 발생 확률과 그때 수익률, 발생 확률과 수익률이 서로 다르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곱해서 더하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가중평균의 방법을 이용해서 환원이율을 구한 게 투자결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수익률이 서로 다를 때 그걸 가중평균해서 전체 부동산의 환원이율을 구한 걸 투자결합법 중에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투자가 금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내 돈하고 남의 돈이 결합된 거예요. 근데 내 돈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지분 수익률과 은행에서 빌려준 돈에서 발생한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서로 어떨 때? 같지 않을 때. 그러면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다르니까 이 두 개를 뭐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곱해서 더해가지고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환원이율을 구한 걸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내 돈의 비율을 지분 비율이라 부르는 건 알겠는데 남의 돈의 비율을 왜 저당 비율, 대부 비율이라 부른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가치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뭐예요? LTV잖아요, LTV. 그래서 저당 비율 또는 융자 비율, 대부 비율, LTV라 부르는 거고 내 돈의 수익률은 구하는 방법 배웠어요. 뭐 할 때? 어림셈법 할 때 지분 수익률 어떻게 구했다? 내 돈, 지분, 분의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인 세적.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다고. 못 알아듣는 거 뻔히 아니까. 분위기상 그래요. 그래서 원가법을 설명해 보면 이 수익환원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답이 금방 나와. 원가법도 못 따라올 정도면 이거 못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좀 해보시자고. 투자론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은 주의하실 게 이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용어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저당 수익률이. 저당의 유동화할 때, 금융론에서 저당의 유동화할 때 유동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 배웠었죠. 그 네 가지 수익률 배웠잖아요.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돈 빌려주고 받는 수익률, 저당 수익률. 그걸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의 이자율. 그걸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MBS의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뭐 진짜 안 하시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해도.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저당 수익률은 단순히 이자율이다. 이자율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 속에는 원금 상환한 부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이자 상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나한테 빌려준 돈이 뭐가 되는 거고 대출금, 이게 투자한 돈이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얻는 수익이 뭐니까? 원리금이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금분의 원리금 계산하면. 이건 식 어디서 나왔냐면 원리금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얘가 만약에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라면 대출금에다 뭘 곱해서 저당 상수 곱해서 계산하죠. 그러면 지금 요 식은 요 값만 1로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 상수가 돼요.
그래서 저당 수익률은 누굴 뜻한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비율인 저당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돈의 수익률과 내 돈의 수익률이 서로 같지 않을 때 그거들을 뭐해서 가중평균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걸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불러요. 계산 문제 냅니다. 그래서 얘는 뭐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가중평균을 할 줄 알면 되고 그 값들이 어떤 것들인지만 알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 내는 거고. 에르두법은 책에 봐요. 637페이지 D번에 있는 에르두법은 이 방법은 미국의 에르두에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 이름 땄겠죠.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수정한 방법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수정한 게 에르두법입니다. 어떤 수정을 가했냐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는 환원율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값만 알면 돼요. 내 돈의 수익률과 남의 돈의 수익률. 근데 에르두법에서는 그 환원율, 즉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 나번에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간 지분 투자자, 즉 차입자 입장에서 환원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더한 겁니다. 즉 돈을 빌려간 차입자,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 속에는 이 두 가지 말고도 첫 번째, 이 부동산을 매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매 기간에, 매년에 뭐가 있을 수 있다? 현금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뭐로 봐야 된다? 부동산 투자에서 계산에는 수익으로 봐서 환원이율 계산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한테 상환하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는 아무리 많이 갚아도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절차에서 이자는 내가 공제받는 돈으로 계산했고 그 중에서 원금은 상환하는 만큼 내 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나의 수입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수익률 계산할 때 원리금 중에서 원금을 상환한 돈. 왜? 원금을 상환한 돈만큼이 누구 돈 되니까? 내 돈 되니까. 그걸 지분 형성분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액 또는 지분 형성분도 뭐 계산할 때? 수익률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마지막에 뭐 하면? 처분하면 그 부동산의 가치 오른 만큼이 내 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치 상승분까지를 고려해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걸 뭐라 부른다? 에르두법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거 고려해서 여러분들 보고 환원이율 구해라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뭐만 묻는 거예요? 내용만. 그럼 내용 공부하실 때 뭐 기억하시면 돼?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수정 가할 때 이 에르두라는 사람이 수익률 계산하기 위해서 고려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은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름에서 풍기는 부채감당률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부채감당법. 이름에서 풍기는 것처럼 얘는 뭘 이용해서 환원이율을 구할 때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채 감당률에다가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률인 저당 상수 곱해주고 이게 저당 수익률이라고 했으니까 에다가 은행이 투자한 돈의 비율인 뭘 곱해서 대부 비율 곱해서 은행 입장에서 환원이율 구한 게 부채 감당률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 637페이지 보시면 부채 감당법의 답번에 금융기관에서 중시한다 이런 말 있죠. 이것 때문에 이 문제 하나 나왔었잖아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 은행에서 가장 중시하는 방법은 이 한 줄 때문에 시험 낸 거예요. 은행에서 중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값들이 전부 다 은행이 얻는 수익과 관련되어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중시하는 겁니다. 단순한 게 문제밖에 안 된 거죠. 이번 모의고사는.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환원이율이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환원이율을 구한다는데 개텔법, 부채감당법에서는 이렇게 해서 환원이율을 구하는데 이게 왜 환원이율이 되냐 이거죠. 환원이율은 누구랑 동의어라고 그랬고? 수익률. 자본 회수율을 포함한 수익률이에요. 근데 그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한다? 아까 계산한 식 부동산 가치 분의 순수익이랬죠. 그럼 이 값을 구한 게 이렇게 되면 이걸 환원이율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구해봐요.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순두부. 그래서 순 영업소득을 뭐로 나눈 값?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 그럼 이게 부채 감당률이니까 거기다 뭘 곱하고? 저당 상수 곱하고 거기다 다시 뭘 곱하면? 대부비율. 근데 대부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로 배웠어요, 우리? 내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가치에다가 그걸 담보로 빌린 뭐? 대출금. 그럼 이게 대부비율 되잖아요. 그럼 요 값을 곱해봐요.
옆에다 곱하는 건 위로 곱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대출금에다 저당상수 곱하면 이게 원리금이지. 그럼 그 원리금과 누구는 동의어라고 그랬으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동의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요?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건 누구만 남어? 이 두 개 약분됐으니까 부동산 가치 분의 순영업소득 남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전통적 소득적법에서는 순영업소득을 뭐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순수익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식 풀면 부동산 가치 분의 순수익만 남죠. 그래서 환원이율이 되는 거예요. 구하라고 됩니다. 그냥. 구하라고. 부채감당법으로 뭘 구하세요? 환원이율 구하세요. 그럼 실제 나왔던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책의 뒤로 가셔서 어디로 가보시냐면 문제에서 686페이지 보시면 686페이지 30번에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이율을 산정할 때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 찾아라. 그럼 환원이율 구하는 거 가격분의 기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부동산의 가치죠. 그럼 위에 뭐 들어가면 돼요? 순수익 들어가면 돼요. 그럼 그 순수익을 우리가 배우는 전통적 소득적법에서는 누구로 본다고 했을까? 순영업소득. 그래서 순영업소득 들어가면 되고 그 옆에 환원이율을 구하는 식인데 뭘 이용해서 구하고 있다? 부채 감당률 이용해서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부채 감당법이잖아요. 그럼 부채 감당법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 그래서 기억에는 순영업소득, 니은에는 저당상수. 31번은 뭐 지금 설명한 거고 32번은 지금 얘기한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 이거를 실제로 구하라고 문제를 낸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3번하고 34번이 환원이율을 직접 구해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33번은 부동산 가치 구하라고 그랬고 34번은 환원이율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24회 때 두 개 냈던 문제인데 24회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수익환원법만 두 문제 냈고 25회는 원가법만 두 문제 냈고 26회는 거래사례비교법만 두 개 냈어요. 그럼 올해 시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지. 수익환원법 내면 그냥 망하는 거고 원가법 내면 할만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은 작년에 냈으니까 올해는 안 낼 테고. 그래서 33번 봐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부동산에 뭘 구하라? 가치. 그럼 이식 생각나면 되죠. 그럼 이식으로 구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순수익. 근데 이 순수익이 뭐가 됐으니까? 순영업소득 됐으니까 순영업소득부터 구해야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준 거예요?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를 준 거지. 왜? 유효총소득에서 뭘 빼면? 영업경비를 빼면 그게 순영업소득이니까. 그럼 순영업소득 얼마? 3천. 그 다음 환원이율을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환원이율을 구하려고 보니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비율이 주어졌죠. 그럼 얘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인데 토지의 환원이율, 그럼 이게 토지 수익률이잖아요. 그리고 건물의 환원이율, 이게 건물의 수익률이에요. 그럼 토지 수익률과 건물의 수익률이 서로 다르니까 이걸 뭐 해보면 돼? 가중평균 하시면 되죠. 그럼 가중평균 할 때는 토지 가격의 비율이 얼마니까? 40%, 0.4에다가 토지의 수익률 몇 프로? 5%. 언제부터 퍼센트를 0.5쪽으로 했어? 수익률은 무조건 퍼센트로 갔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건물의 비율이 얼마? 60%니까 0.6 곱하기 건물의 수익률 몇 프로? 10%. 그럼 얘는 얼마 나오고? 2% 나오고 얘는 6% 나오죠. 그럼 환원율 얼마 되는 거예요? 8%. 그러면 환원율을 직접 구했잖아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이용해서. 그럼 구해보면 3천만 원을 0.08로 나누시면 되죠. 34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 시 적용할 환원이율은 그럼 얘는 환원이율을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럼 어차피 환원이율을 계산하라고 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누구? 투자결합법 아니면 부채감당법. 계산 문제는 이 두 개밖에 안 내니까 환원이율 구하라고 되는 건.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문제의 함정이 뭐냐면 세 번째 점에 보니까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줬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 내 돈하고 남의 돈이 결합이 돼서 투자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 번째 점은 왜 준 거냐면 이걸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럼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는 뭘 알아야 돼? 내 돈의 수익률과 남의 돈의 수익률을 알아야죠. 그럼 남의 돈의 수익률인 저당 수익률을 누구가 갖다 쓴다고 했으니까? 저당 상수를 갖다 쓴다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0.177로 줬죠. 17.7%를 준 거예요. 근데 내 돈의 수익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 수익률. 그럼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
내 돈 분의 세전. 그럼 세전은 알죠?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시면 되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빼시면 되니까.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지분 투자의 크기를 알아야죠. 지분 투자액.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얼마 투자했어요? 비율만 알지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잖아요. 어거지로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어거지로 구하려면 한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에요. 이 지분 투자액이 얼마인지를 안 줬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을 알 수가 없어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풀으라고 낸 게 함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고 싶은데 지분 수익률이 안 주어져서 못 구한 거니까 구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부채감당법밖에 없어. 그럼 부채감당법으로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니까? 부채 감당률을 알면 되죠. 그럼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 식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순두부라고 그랬으니까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누시면 돼?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 2. 저당상수는 아까 주어져 있었잖아요. 맨 밑에 얼마? 0.177. 대부 비율은? 거기 줬잖아요. 40%라고. 그러니까 0.4.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준 이유가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는 이 문제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죠. 이렇게 내면 쉬운 문제예요. 환원이율 구하라고 하면. 환원이율 구하라면. 그래서 환원이율은 5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알고 계시고 내용을 물어보는 것들도 물어봐요. 그 내용 알고 계시고 구하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투자결합법과 부채감당법.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환원 방법 봐야 되잖아요. 환원 방법. 그럼 그렇게 해서 환원 이율을 구했는데 그 환원 이율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자본 회수율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 자본 회수를 하는 방법이 638페이지는 뭐다? 환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환원 방법이라는 건 결국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자본 회수율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환원 방법은 쉽게 말하면 자본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즉, 뭘 구해서 자본 회수율을 구해서 환원 이율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환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639페이지 보시면 니은번에 직접법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말로 직접 환원법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자본회수법의 유형에서 A번에 직선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B번에 감채기금 환원법 또는 영어로 호스콜드법이라 부르고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는 애 상환기금법. 보통은 상환기금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감채기금이란 말은 어디서 들었어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할 때 감채기금 개수 배웠잖아요. 감채기금 개수. 근데 그게 3회 모의고사에 감채기금 개수 대신 누구로 썼었어요? 상환기금 개수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죠. 모의고사에. 그래서 감채기금 개수와 상환기금 개수가 동의어니까 감채기금법이나 상환기금법이 동의어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영어로는 호스콜드법.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C번에 있는 연금법, 인후드법이라 부르는 연금법.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리을번에 자녀환원법. 또 그 안에는 뭐 토지자녀법, 건물자녀법, 부동산자녀법 등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642페이지 보시면 미음번에 저당지분환원법과 643페이지 보시면 비읍번에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환원할 때 그 환원하는 방법은 이때 환원 대상이 되는 수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연히 환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공부할 거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만 한 달 내내 해야 돼. 그래서 환원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4가지만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직접법 또는 직접환원법하고 그 다음에 직선법 또는 직선환원법 이 2가지는 계산 문제로 내도 할 만합니다. 계산 문제까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있다고 했으니까 연금법하고 인후드법이라 부르는 연금법하고 호스콜드법이라 부르는 상환기금법 이 2가지는 내용만 좀 알고 계세요. 나머지 것들도 다 알고 계시면 더 좋긴 한데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법은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직접법 638페이지에 있는 직접법은 639페이지에 있네요.
639페이지 있는 직접법은 A번에 토지와 가치 비상각자산. 그럼 비상각자산이라는 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감가 요인들 있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으로써 내용연수가 무한해요. 그래서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는 환원 방법은 뭘 하는 방법이라고요? 자본회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본회수는 얼마만큼 자본회수래요? 감가상각되는 만큼을 자본회수하죠. 근데 지금 설명한 토지의 경우에는 얘는 어디에 적용하는 거다? 토지 등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등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감가상각만큼 자본회수를 하는 건데 감가상각이 안 되면 자본회수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본회수를 안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본회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얘는 뭘 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본회수율을 구하는 거랬으니까 자본회수율이 얼마 되겠네? 0 되겠죠. 이게 직접법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이 매년 1,000만 원이다. 근데 이 토지의 수익률이, 토지의 자본 수익률이 10%라면 뭘 구해봐라? 수익가액 구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럼 수익가액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 나와야 돼요? 환원 방법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자본회수를 구하니까. 근데 얘는 토지라고 준 거를 가지고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직접법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수익가액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그 부동산에서 발생할 순수익 얼마를? 1,000만 원을 자본 환원율로 나누면 되죠. 근데 환원율은 누구랑 누구를 포함한 거?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을 포함한 거. 근데 자본 수익률을 얼마로 줬으니까? 10%. 자본 회수율만 구하면 되죠. 근데 얘는 직접법이랬으니까 자본 회수율 얼마? 0. 그럼 수익가액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직접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와도 할만하죠. 두 번째 직선법은 개념 봐요. 나본에서 직선법은 매기간마다 순영업소득이 건물의 수명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자본회수하는 건 감가상각액에 따라 자본회수를 한댔죠. 근데 그 감가상각이 어떻게 일어난대요? 건물의 수명에 따라. 그럼 이 수명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불렀다? 내용연수. 그럼 얘는 내용연수법이에요. 근데 그 내용연수법엔 종류가 또 3가지 있잖아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경법. 그 중에서 가본 보니까 얘는 매년 일정한 액수를 자본회수한대요. 그럼 이게 누구요?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액이 자본회수액과 동일하라고 그랬으니까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자본회수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구다? 감가수정의 방법 중에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정액법으로 뭐 하는 방법? 자본회수를 하는 방법을 직선법이라 불러요. 그럼 얘가 왜 직선법이라 불리냐면 만약에 이게 감가 누계액이면 얘가 기간이면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매년 감가되는 돈의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감가 누계액이 어떻게 늘어나요? 첫 해는 이만큼, 두 번째는 이만큼, 세 번째는 이만큼 연결하면 직선의 형태로 늘어나죠. 그래서 직선법이에요. 정액법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얘는 뭘 구하는 방법이니까? 자본의 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자본의 수익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본의 수익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본의 수액은 아이고, 누구랑 동의어다? 감가 누계액과 동의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감가상각되는 만큼 자본회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감가 누계액이 자본회수액이에요. 그러면 감가 누계액을 정액법에서는 어떻게 구했어요? 매년 감가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뭘 나눈 거예요? 총 감가액을 나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감가상각률을 알아야 하잖아요. 율. 그게 뭐가 되는 거니까 자본회수율. 그러면 금액을 구하는 식에서 6을 구하고 싶으면 이것만 지워버리면 되죠. 뭘. 그러니까 자본회수율이 어떻게 된다? 얘는 경제적인 내용연수 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내는 거죠. 어떤 건물이 있다. 근데 그 건물의 순수익이 1,000만 원이고 그 건물 자체의 수익률은 10%. 그리고 이 건물의 경제적인 내용연수가
50년일 때 이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해라. 근데 꼭 뭐가 주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수익가액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꼭 뭐가 나온다? 환원 방법. 아까 토지는 안 준 이유가 토지의 환원 방법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건물의 환원 방법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뭐가 주어져야 돼요? 환원 방법. 단 뭐로 해라? 직선법으로 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똑같아요. 수익가액 구하기 위해서 순수익 1,000만 원에다가 자본 수익률에다 자본 회수율을 더하면 되는데 자본 수익률 10%까지인 건 똑같고 얘는 직선법이니까 자본 회수율을 어떻게 하면 돼요? 경제적 내용수분의 1. 그럼 얼마? 50년 분의 1. 그럼 얘는 몇 프로 되니까? 2%. 그러면 자본 회수율이 2%니까 두 개를 더한 12%로 1,000만 원을 나누면 수익가액 됩니다. 그게 누구? 직선법. 그럼 이 두 개는 자본 회수율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나와도 할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인데 얘네들은 그냥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법과 상환기금법 중에 상환기금법은 또 어디서 들어봤어요? 왜? 얘는 자본회수 방법이니까 감가상각 방법 중에 누구 있었어? 상환기금법 있었잖아요. 상환기금법.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그럼 상환기금법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가상각액만큼을 자본회수할 때 뭐 하더라? 재투자한다고 그랬지. 재투자. 그래서 얘는 재투자를 통해서 뭘 하는 방법이다? 자본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공통점은 둘 다 뭐 하는 거고? 재투자를 해서 자본회수를 하는 거고 두 개의 차이점은 재투자 대상의 차이가 납니다. 연금법은 재투자를 할 때 그 자본회수한 돈만큼을 다시 어딘가에 투자를 해놓을 때 그걸 내 부동산에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상환기금법은 호스콜드법이라고 부르는 건 이걸 대상 부동산에 재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재투자를 해도 얘가 내용연수가 만료되면 거기서 더 이상 수익이 영원히 안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료가 되면 내가 모아놓은 자본회수한 돈으로 새 건물을 다시 매입을 하거나 또는 새 건물을 다시 지으면 거기서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광산 같은 경우에 광산은 그 광산의 내용연수가 만료된다는 건 광 캘 거 다 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산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면 거기서부터 또 광물이 나오나? 그런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상환기금법은 대상 부동산에 재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 부동산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자산에 재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두 개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럼 얘도 뭘 구하는데? 자본회수를 구하는 방법이랬으니까 자본회수율을 구해야 되는데 그 자본회수율이 감채기금계수를 갖다 써요. 그래서 감채기금환원법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럼 자본회수율을 구할 때 감채기금계수는 어떻게 쓴다?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분의 R로 갖다 쓰죠. 그럼 이 N은 어차피 얘가 자본회수하는 기간이니까 상관없고 요 R 값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 R 값을 연금법에서는 어디에다 다시 재투자한다고 그랬습니까? 대상 부동산에 재투자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상 부동산의 수익률을 R 값으로 써요. 그럼 대상 부동산의 수익률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자본 수익률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R 값을 자본 수익률을 갖다 써서 자본 회수율을 구하는 게 연금법이고 그럼 연금법에서는 환원이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본 수익률에다 자본 회수율을 더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것도 뭐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까? 이 값을 이용해서 구하니까 요 값만 알면 이 값도 구하고 이 값도 구하죠. 그래서 자본 수익률 하나만 가지고 환원이율을 다 구할 수 있는 게 연금법이라 부르는 거고 상환기금법은 요 R 값을 아까 대상 부동산에 재투자라는 게 아니라 어디다 투자한다 그랬습니까? 보다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 그랬죠. 그럼 이 안전한 자산의 수익률을 요 R 값으로 쓰는 거예요. 이 안전 자산의 수익률을 축적이율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축적이율을 가지고 환원이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본 수익률을 알고 있어야 되고 환원이율을 구하려면 또 다른 투자 아닌 안전자산의 수익률인 축적이율까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수익률을 몇 개 알고 있어야? 2개를 알고 있어야 환원이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직접 구하라고는 안 낼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 내용 아시면 되고 구하는 건 이거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그냥 망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거의 안 물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어봐야 환원이율을 구하는 정도 묻는 거고, 환원 방법까지 이용해서 직접 그 값을 구하라고 되면 직접법이나 직선법 물어보면 그래도 할만해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환원이율을 금방 구하니까. 근데 이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까 설명 안 한다고 그랬던 뭐 저당지분 환원법이나 할인연금소지 분석법이나 토지자녀법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면 그냥 우리 보고 틀리라는 문제입니다. 거의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수익 환원법. 그래서 문제 쉽게 내려면 이렇게 내는 거고, 어렵게 내려면 이런 것들 묻는 거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619페이지를 가시면, 지난주에 딴소리 하느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갖고 진도를 못 나가서 그래요. 619페이지 가시면 거래사례비용법 나오죠? 금방 끝나요. 15분만 더 할게요. 거래사례비용법이 나오면 따라 나와야 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얘는 뭐에 입각해서? 시장성에 입각해서. 무슨 방식으로? 비교 방식으로. 뭘 구하는 거다? 비중가액 구하는 거다. 이 세 가지는 따라 나와야죠. 그래서 거래사례비용법의 개념 보시면, 그럼 법조문을 아예 써놨죠? 법조문이 시험에 나오니까. 거래사례비용법은 대상 물건, 이게 가치를 평가하는 부동산이랬죠? 가치 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뭘 찾아서? 거래사례. 그럼 지금 부동산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어요. 대상 물건과 거래사례. 그럼 이 2개를 서로 어떻게 해서? 비교해서 평가한다고 그래서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현황에 맞게?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이나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거래사례비교법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가치를 평가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뭘 일단 찾아야 된다. 거래 사례를 수집하고 그 중에서 이왕이면 어떤 애로? 완전히 가치 형성 요인이 똑같은 애로 선택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거래됐던 사례가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대상 물건과 완전히 똑같다면 그 물건의 가액이 곧 내 부동산의 가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찾아낸 거래 사례가 대상 물건과 똑같지 않다. 왜?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부동산은 똑같은 게 없다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이나 시점 수정이나 가치 형성 요인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두고 거래 사례에 뭐라 부른다? 보정 또는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은 공부할 게 딱 2개예요. 뭐 거래 사례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 거래 사례를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보정하는 거. 그래서 책의 내용도 620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거래 사례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 써놨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은 결국 뭐예요? 거래 사례와 대상 물건을 비교할 수 있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에서 그 거래 사례가 대상 물건과 똑같지 않다면 거래 사례 현황에 맞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보정 내지는 정상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사례 자료의 정상화라는 거고. 그럼 똑같은 애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테니까 결국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거래 사례와 보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내용 물어보는 거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용은 뭘 물어본다? 이 4가지 보정 작업의 개념이나 생략할 때를 묻습니다. 그럼 거래 사례를 보정할 때는 어떤 것들을 했는데요?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첫 번째 뭐 해라? 사정 보정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 시점 수정하라고 그랬고, 세 번째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하는데 그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중요하니까 이 지역 요인을 비교하거나 또는 뭐를? 개별 요인을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건 딸랑 2가지입니다. 개념하고 생략할 수 있을 때. 개념하고 생략할 수 있을 때. 얘는 이름에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개념은 됐고 뭐 할 수 있을 때? 생략할 수 있을 때, 생략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돼요. 그럼 사정보정의 개념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622페이지 사정보정이란
첫 번째 줄 중간쯤에 수집된 거래 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 거래 당사자 간의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러면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건 이게 급매로 팔린 거예요.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있는 건 아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시장 상황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건 사기당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거래된 가격이 우리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액, 원칙적으로 누구? 시장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시장가치가 아닌 애를 정상적인 가액 수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누구예요? 시장가치 수준으로 뭐 하는 거?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뭐라 부른다? 사정보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건 거래 사례가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거래된 가격이 뭐라고 볼 수 없을 때, 시장가치라고 볼 수 없을 때, 그런 사정이 없었을 만한 시장가치로 뭐 하는 거?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런 사정보정은 언제나 하느냐? 생략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이미 거래 사례 가격이 누가 보더라도 뭐로 볼 수 있다면? 시장가치로 볼 수 있다면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거래 사례를,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 즉 비교 방식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실제로 거래됐었던 사례 가지고 하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국가에서 토지 가격을 평가해서 표준지를 공시해주면 그 공시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과 같은 표준지를 거래 사례로 선택한다면 이때는 뭘 생략해도 되겠구나. 사정보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책에 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냈던 겁니다. 25회 때. 생략하는 경우 알고 계시고. 10점 수정은 아까 제조단가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잖아요. 시점 수정이라는 건 대상 부동산이 실제로, 시점 수정은 624페이지에 있습니다. 624페이지. 가본에서 중간쯤에 거래 사례 자료가 실제로 거래됐던 시점과 대상 물건을 가치 평가하고 있는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어떨 때 불일치. 그러니까 거래가 된 건 10년 전인데 내가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건 지금이다. 그럼 10년 전 가격을 지금의 가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됐던 시점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 서로 어떨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두 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치하는 방법은 거래 시점의 가격을 누구로?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생략하는 경우는 어떨 때겠어요? 시점 수정을 생략할 수 있는 건 이미 이 두 개가 어떻게 하고 있다면, 일치하고 있다면 그때는 똑같은데 이걸 다시 또 시점 수정을 해요. 그리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1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의 가격이나 가치 변동이 전혀 없다면, 이 두 시점 간에 가치 변동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 더 챙긴다면 방법. 그래서 아까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뭐 할 때? 제조단가 산정하는 방법에서 다 설명드렸죠. 뭐 이용해서? 지수법. 그럼 지수법은 어떻게 하는 거? 거래가 됐었던 시점에서의 지수값하고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에서의 지수값을 100분의 100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한다면 이걸 지수법이라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변동률 적용법.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가치 변동률이 주어졌을 때 뭘 이용해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서 시점 수정을 하는 걸 변동률 적용법. 이 두 개는 제조단가 할 때 설명했던 거고. 지역요인 비교는 이름 그대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과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특성이 같지 않을 때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개념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됐고, 만약에 사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사례 자료를 선택할 때 이걸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인근 지역은 대상 물건이 속해 있는 지역이랬죠. 그럼 대상 물건이 속해 있는 거에서 사례 자료를 선택했으니까 두 개는 같은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같은 지역이니까 지역 특성이 똑같으니까 이때는 지역 요인 비교는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례 자료를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은 아니고 비슷한 지역인 유사 지역에서 선택했다면 이때는 두 개가 다른 지역에 있는 거니까 지역 특성이 서로 다르겠죠. 그럼 그때는 지역 요인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시랬습니까? 생략할 수 있을 때를 기억하시니까 요거 생략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개별 요인 비교는 이름 그대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이 서로 다를 때 이걸 비교하는 건데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개별 요인까지 똑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그럼 얘는 생략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물어볼 거 첫 번째는 이 네 가지 보정 작업의 개념하고 생략할 수 있을 때를 묻는 내용 묻겠죠.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봤던 문제가 실제로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600 몇 페이지더라? 90 685페이지 가보시면 29번 가봐요. 685페이지 29번. 2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 중에서 거래 사례를 가지고 산 게 아니라 표준지를 사례로 평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뭘 해야겠어요?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겠죠. 표준지. 그래서 기억번이 오타가 있어요. 비교 표준시가 아니라 뭐요? 비교 표준지. 그럼 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비교 표준지가 선정돼야 되는 건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이 들어갔죠. 그럼 얘는 별로 신경 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은 개념적으로 비슷하죠.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게 감가수정이니까. 그럼 이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감가수정. 제조다람가를 감가수정해서 대상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었잖아요. 원가법.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사례비교법 비교 방식 하잖아요. 그럼 감가수정이나 감가상각은 원가법에서 하는 거니까 공시지가기준법에서는 필요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뭘 혼동시키기 위해서 낸 거예요? 사례자료를 보정해야 될 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같은 거 있으니까 여기다 뭐 살짝 집어넣으면 감가수정 집어넣으면 못 골라내는 분이 있을까 봐 낸 거예요. 그럼 니은과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을에 있는 사정보정이 지금 배운 거잖아요. 사정보정. 사정보정. 그럼 사정보정은 어떨 때 생략하라고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와 같이 거래 사례를 뭐로 찾았을 때? 표준지로 선택했을 때는 뭘 하지 말아라? 사정보정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설명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의 감정평가를 할 때 사정보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들어갈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그래서 5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뭘 물은 거예요? 사정보정은 공시지가기준법처럼 표준지를 거래사료로 선택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해야 되고 어떨 때 생략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이건 내용 물은 문제잖아요. 내용 물은 거.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실제 구하셔야죠. 뭐 구하셔야 돼.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623페이지 펴놓으시고 이와 같은 보정 작업을 하고 나면 보정치라는 걸 구합니다. 그래서 사정보정을 하면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을 하면 시점수정치, 개별요인 비교하면 또는 지역요인 비교하면 보정치가 구해져요. 그럼 그 보정치들을 구해서 다 곱합니다. 어디에다가? 거래가 됐었던 사례 가격에다가. 그러면 이게 뭐가 구해지는 거다? 비중가액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내는 거는 또 하나 뭘 묻는다고 그랬습니까? 비중가액을 실제로 구하세요를 물어볼 테니까 비중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거래가 됐었던 사례 가격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보정치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시험에서는 뭔 줄 테니까 거래 사례 가격은 줄 테니까 뭐만 구할 줄 아시면 된다. 보정치. 그래서 비중가액 구하는 방법은 결국 보정치 구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데 이 보정치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했듯이 시점 수정할 때 설명했듯이 지수법 이용합니다. 지수법. 일반적으로는 지수법을 써요. 그래서 지수법은 사례 부동산과 사례 자료와 그 다음에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대상 물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뭘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수값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 물건과 사례부 자료가 완전히 똑같다면 이 지수값은 얼마가 돼서 100분의 100이 돼서 1을 곱해주면 돼요. 보정치에다가.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똑같지 않다면 그 똑같지 않은 애를 찾아내야 돼요. 걔가 보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보정 대상에 해당하는 애는 그 점수가 똑같지 않은 만큼 더하거나 빼줘야 되는데 보정 대상이라는 걸 알아내는 방법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은이나 는 또는 이나 가라는 말이 붙어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애가 보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두 개는 비교해야 되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애도 있겠죠. 그럼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애는 원래 점수인 얼마로 냅둬서 100으로 냅둬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애는 뭐뭐보다 또는 뭐뭐에 비해 이런 말들 앞에 있으면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누구를 찾아내서 은는 이가 앞에 있는 보정 대상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내서 점수를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더하는 경우는 어떨 때 어떤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가로 거래됐다. 이런 특성이 우월하다. 또는 이런 특성이 우생하다. 이런 말 나오면 더하면 되는 거고. 어떤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가로 거래됐다. 또는 열악하다. 열세이다. 이런 표현 나오면 그 점수만큼을 빼서 보정치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은 이거를 보정치를 책에 있는 거로는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거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나오면 보정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누구부터 찾아라. 은는 이가라는 말 앞에 있는 보정 대상을 찾아서 점수를 더하거나 빼주시면 되는데 그 보정 대상에 해당하는 애가 만약에 사례 자료면 어디 점수? 밑에 점수를 더하거나 빼면 되고 얘가 대상 물건이면 위에 점수를 더하거나 빼주면 됩니다. 얘는 백날리기 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 책에 이거 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623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 한번 봅니다. 623페이지에 있는 5번. 평가사가 인근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조사한 경우 비중가액은 얼마냐? 그럼 비중가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건 거래 사례 가격에다 뭘 곱하면 보정치를 곱하면 비중가액이다. 이거 일단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문제는 나름 함정이라고 준 게 뭐예요? 인근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조사했대요. 그럼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선택한 경우니까 뭐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지역요인 비교는 생략해야겠구나. 이거는 또 떠올라야죠. 그러면 비중가액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래 사례 가격부터 찾아야죠. 그럼 제일 먼저 기억번에 거래 사례 부동산은 언제? 1년 전에 얼마에 거래됐다? 5억에 거래됐대요. 그럼 이 5억이 거래 사례 가격이죠.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쓸게요. 5억. 에다가 보정치만 곱하면 되는데 624페이지 첫 번째 보정치 구하려고 봤더니 니은번에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거래 가격은 은에다 동그라미 치고 시세보다에다 동그라미 치고 15% 정도 높게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거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지금 그 동그라미 친 내용들이 요 틀과 똑같다는 거죠.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보다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찾아요?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보정 대상부터 찾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 보정 대상이 누구요? 거래 가격이잖아요. 거래 가격. 그럼 이게 거래 사례의 가격이니까 얘는 지금 사정보정치를 구할 때 사정보정치는 기본적으로 100분의 100인데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애가 거래 사례니까 밑에 점수를 얼마만큼? 15%만큼 어떻다고 그랬으니까 고가로 거래됐다고 했으니까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사정보정치 구할 때 밑에다가 15를 더한 이유는 은는 이가 앞에 있는 보정 대상이 누구라서 거래 가격이라서 밑에다 더한 겁니다. 곱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디귿 보니까 거래 시점의 가격 지수와 기준 시점의 가격 지수가 서로 다르죠. 그럼 얘는 지수법으로 시점 수정을 하라는 건데 항상 밑에는 누가 들어간다? 거래가 됐었던 거래 사례. 그럼 얼마? 100. 위에는 대상 물건 기준 시점이니까 얼마? 120.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점 수정치 곱하기 우리 1번이 함정이죠. 인근 지역의 상권이 유사 지역보다 10% 열세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왜? 우리는 거래 사례를 어디서 선택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시점 수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역요인 비교치는 생각할 필요 없고 마지막에 미음번 대상 부동산 2에다 동그라미고 사례 부동산 보다에다 동그라미 치고 개별적으로 15% 우세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얘는 개별 요인 비교를 하는데 개별 요인 비교치는 기본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냅두시고 누굴 찾아라?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보정 대상. 그럼 여기서는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보정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대상 부동산은 위에 있으니까
위의 점수를 얼마만큼? 15번만큼 우세하다고 그랬으니까 더한 겁니다. 그럼 얘는 밑에다가 15를 더한 이유가 은는 2가 앞에 들어가는 보정 대상이 누구였기 때문에 사례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밑에를 더한 거고, 얘는 위에다가 15를 더한 이유가 뭐예요? 은는 2가 앞에 있는 보정 대상이 누구라서? 대상 부동산이라서 위에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치 구할 때는 뭐만 찾으시면 돼? 은는 2가 앞에 있는 보정 대상이 사례면 밑에, 대상이면 위에. 이것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은 어차피 위아래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역수니까 약분해서 없어지고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분의 120은 1.2 나오니까 5억에다 얼마를 곱한? 1.2를 곱한 얼마가? 6억이 이 부동산의 비중가액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감정평가의 3방식입니다.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했냐면 법조문 얘기야 못했어요. 법조문 얘기. 그 법조문은 문제풀이반 할 때 법조문에서 외워야 될 것들만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반 들어가죠. 그래서 과목별로 아마 진도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빠지지 말고 예습을 꼭 하세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때그때 닥쳐서 하다 보면 당연히 밀릴 때가 있으니까 학교론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이니까 뭐 다음 주부터잖아요. 그러면 벌써 문제집 조금 풀어 놓으셨겠죠. 그래서 진도표 나눠드린 거는 숫자가 문항번호라고 그랬어요. 각 문제집의 문항번호. 그래서 그 문제들은 꼭 예습해 갖고 오세요. 그리고 예습할 때 절대 기본서 피지 마세요. 문제 푸실 때 기본서 푸면 그 30문제 푸는데 3시간 걸려. 절대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문제집만 푸세요, 문제집. 어차피 내용 설명은 제가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체크해놔요. 예습하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표시해 놓으시고 책은 절대 혼자 펴보지 마세요. 그럼 예습을 못해. 일주일 내내 해도 30문제 못 풀어봐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문제집만 딱 꺼내놓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보고 해설도 읽지 마세요.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확인하셔. 그렇게 해서 풀어오시고 어차피 문제를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는 수업 시간에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보시는 거예요. 책 볼 때는. 그래서 예습할 때부터 기본서 펴 갖고 책 보면 30문제 죽어도 못 풉니다. 그래서 30문제를 그냥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고 맞는지 틀린지만 체크해서 예습해 오셔갖고 수업 때 들으세요. 수업 때. 그래야지 예습을 해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죠. 공법이나 이런 건 가끔 이렇게 할 거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